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쓴 책 고민이 고민입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민 참 많으시죠? 난 고민이 너무 많아서 걱정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고민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불안을 만들고 머릿속에 꽉 차버리는 것 같고 내가 혹시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건 저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진료를 보고 있을 때는 전 핸드폰을 꺼놓는 편인데요. 진료 중간에 잠깐 화장실 가고 잠깐 환자가 빈 시간이 있어서 핸드폰을 잠깐 켜봤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전화를 하지 않던 분이기 때문에 뭔가 있나 하면 걱정이 들었던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 사시는 집에 오래되다 보니까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아랫집에 물이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신 거였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올라오더니 이게 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마루, 안방, 작은 방 다 뜯어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아랫집 물이 계속 새니까 오늘 다 퇴거를 해라 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 결정이 내려서 어떻게 될 바를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좀 알아보라고 전화를 하고 그 사이에 환자들이 또 줄을 서 있으니까 진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10분 전만 해도 그냥 평온하게 진료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그 일이 던져지고 나니까 환자들이 하는 말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행동 판단을 한 건 아니지만 예전 같으면 그분들의 힘든 부분들 제가 잘 듣고 충분히 생각하고 안고 가면서 좀 더 합리적인 생각들을 해드렸을 텐데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공감했을 텐데 확연히 제가 갖고 있던 원래 능력이 떨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땐 잘 모를 정도였죠. 점심 먹고 점심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리저리 전화를 하고 알아본 다음에 대략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오후에 잠시 드디어 제 책상에 앉아서 한숨을 돌리는데 뭔가 바람이 푹 하고 빠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시 이전의 나로 돌아온 거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자, 이렇게 고민이라는 게 하나 큰 고민이 던져지는 순간 저 같은 전문가도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일상적인 일들이 어려워진다는 걸 처음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마 이 책, 이거 한번 내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이런 부분들이 제가 겪었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건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이란 단어는 좀 생각해 볼게 하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어떤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게 할 때랑 고민해 볼게, 뭔가 좀 더 깊은 신중함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고민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괴롭고 답답한 생각들입니다. 즉 감정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게다가 그 생각을 깊이 하느라 꽤 답답하기까지 한 상황, 흔히 말해서 요새 고구마 삼킨 느낌이 함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감정적으로 괴롭다와 머리가 꽉 찬 느낌, 인지적으로 부하가 온다. 이 두 가지로 저는 고민이란 단어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고민은 항상 많았는데 요새 들어서 고민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변화도 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옛날 왕정 시대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는 왕이나 신이 있던 5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린 계급의 사회였고요. 난 농민이면 농민으로서 살면 되고요. 24절기를 맞춰서 그냥 농사를 지으면 되고 되게 중요한 거는 왕이 결정했습니다. 대신 잘 모르겠으면 신의 뜻이려니 했습니다.
즉 개인의 결정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거리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후에 근대 사회라는 게 생깁니다. 세층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 우리나라로 치면 한 1900년대 초반, 초중반 정도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 매뉴얼의 사회입니다. 즉 법대로 하자. 가이드. 즉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글로 써 있는, 즉 왕이나 신의 즉흥성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글에 맞춰서 하는 근대성이라는 건 저는 표준화되어 있고 문자화되어 있는 객관성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현대사회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개인화 사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집단 속에 통용되는 매뉴얼이 아니라 나란 사람 각각에게 맞춰진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핸드폰, 겉장,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사용합니다. 옷도 매일 다른 걸 입습니다. 참 좋은 말인데요. 개인화했다는 거.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하루에 1개나 2개 정도의 결정을 내려야 됐다면 지금은 뭘 입을지, 어느 길로 갈지, 뭘 먹을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내가 여기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수많은 것을 고민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건 복음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냥 나의 포지션에 따라서 내지는 법대로 하던 대로만 살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더 문제는 그런 걸 익숙하게 쭉 서양 서구 사회 같이 역사를 지나면서 사회 자체가 발전해 왔다면 괜찮을 텐데 한국 사회는 압축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왕조가 1910년에 끝났고요. 그 이후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비로소 처음으로 근대사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전쟁을 거치고 60년대를 지난 다음 7, 80년대를 지나는 그 기간 사이 우리는 굉장히 발전한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구 사회가 약 300년, 400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이어온 발전을 우리는 한 100년도 안 되는 사회에 압축 성장해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혼재된 거죠.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뭐 대통령 한 명만 잘 뽑으면 이 나라가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믿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봉건적인 생각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한쪽에서는 우리는 지금 매뉴얼 하나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할 만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아직 일어납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개인주의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려주니? 네 개성을 따라서 해. 이런 얘기는 그게 가장 멋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커피 믹스 다 같이 나눠 마셔야 이게 속 편할 때도 있다라는 얘기. 짜장면으로 통일이요라고 하는 데가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죠. 이 모든 게 혼재돼 있기 때문에 도리어 더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큰 흐름에 따라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뉴얼을 찾아봐야 되는 건지 이건 나 혼자 결정해야 될지부터 알아봐야 되는 그게 고민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한 고민 자체가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요. 고민을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요. 전 이런 얘기합니다. 생각을 한번 시작하면 애국가지 4절까지 다 불러야 돼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참 많아요. 어떤 고민이 들면 빙빙빙 돌아서 1절, 2절, 3절, 4절 다 불러야 끝이 납니다. 부질없는 고민인데도 불구하고 답이 나올 수 없는 건데도 하던 생각의 틀들을 다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또 문제 두 번째는요. 고민을 하는 동안엔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럴 때 있죠. 야, 뭐 어떻게 해? 야, 어디 가자고? 뭐 여행이나 식당을 가거나 뭘 보러 갈까? 뭐 이런 걸 결정할 때 야, 건드리지 마. 나 고민하잖아. 고민하는 중이니까 건드리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고민을 하고 있을 때는 나는 뭔가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실은 뭘 할까 고민할 뿐이지 실행은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무엇보다 문제는 내가 한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게 밝혀지는 순간이 너무 두렵습니다. 즉 결정을 하고 나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했는데 실패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나는 내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드러나야 돼요. 그럼 그게 나에 대한 평판이 됩니다. 나에 대한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습니다. 완벽한 답이 오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니까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그런 면들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회의에서 그건 나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집단이 결정한 거예요 라고 하면 마음이 편하니까요. 근데 다들 두려우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누가 결정해 주기만 바랄 때도 있죠. 더 문제는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고민을 하면 언젠간 답이 나오겠지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고민이라는 게 갖고 있는 하나의 생각의 틀의 특성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뭐 사진 엑스레이 하나 가져왔는데 MRI 사진인데요. 고민이 커다랗게 들어오면 마치 뇌종양이 하나 생기듯이 머리에 꽉 차버리는 두통이 생기고, 물론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아니라 가상을 생각해 보자면 이런 큰 고민거리가 들어와서 끝장을 봐야 해도 내가 뭐 열심히 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다른 일에 쓸 공간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 갖는 괴로움, 전형적으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세칭 말한 자존감이 낮은 분들에게 이 고민은 더 큰 고난이 됩니다. 왜냐하면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조차도 고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 동전 던져서 결정해가 아니라 내가 뭔가 나 이거를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이 옷을 잘 입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나란 사람에 대한 평가라고 매번 생각하게 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세칭 말한 결정장애가 생기고요. 어찌할 바 모르고 자꾸 뒤로 놓칩니다. 타이밍을 놓칩니다. 실수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잘 되면 내 탓, 나 잘났어. 못 되면 남들 저 환경이 저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건강한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잘 되면 운이 좋아서, 안 되면 역시 나는 안 돼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들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데 더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뒤로 미루고요. 정보만 모으고 생각만 하다가 지쳐버리는 일이 생기고 즐거운 판단이나 그 결과에 의한 성취를 얻을 수 없으니까요. 여전히 자존감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악순환이 우리 현대사회에 굉장히 많은 고민에 늪에 빠진 분들이 갖는 고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부분이 긴장과 불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정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불안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불안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딱 가가지고 오늘 비가 올 것 같아. 그럼 우산을 찾아. 우산 갖고 가야지. 비 올 확률 80%.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즉 미래,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미리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몸을 조금 심각도를 높이고 좀 내 몸 자율신경을 항진시키는 일이 적당한 수준의 긴장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나치게 되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자, 인지적으로는 걱정한다고 합니다. 앞날에 대해서. 그리고 내 몸이 심박수가 올라가고 배가 싹 아파지면서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어느 과해지면 그때는 불안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적당한 고민거리를 갖고 있으면 요만큼이면 좋겠는데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아까 끝까지 생각하게 되고 제일 최악의 상황을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난 이 일로 망할 거야. 난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날 싫어하게 될 거야. 앞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그 일의 덩어리를 과도하게 크게 보는 일이 생기는데 전 그게 감정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걱정거리가 없어질 거예요. 그건 다 사라져버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걸 걱정해요 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고민거리는 있는데요.
내가 불안해하고요. 두려워하면 할수록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진다는 게, 내지는 그게 크다고 내가 믿게 된다는 게 이 고민이 갖는 나쁜 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액면만 딱 보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액면이 아니라 엄청 큰 일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뒤돌아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불안하다는 거는 앞에 어떻게 되지 하면서 보는 거였으면 이젠 뒤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잘못되면 넘어졌어. 근데 저기서 넘어졌는 저기 돌뿌리가 있네. 다음엔 저기 걸을 때 조심해야지. 내진 라면이 너무 맛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평소보다 물을 너무 많이 넣었구나. 다음엔 물을 조금 줄여서 넣어야지 맛있겠다. 이 라면은 그걸 반성이라고 합니다. 우린 인간은 발전을 위해서요. 대신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반성을 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슷하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후회입니다. 뒤를 돌아보긴 마찬가지인데 그냥 난 왜 라면을 이렇게 끓였지? 난 왜 이렇게 바보같이 넘어졌지? 난 맨날 라면은 정말 맛없게 끓여. 난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끓이는데 내가 뭘 앞으로 해먹겠어? 라고 후회만 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내가 잘못 끓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요리를 못해. 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난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라는 식의 자책과 나란 사람에 대한 평가. 내가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라는 수치심으로 넘어갈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반성과 후회를 다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을 좀 적게 넣어야 되겠다. 스프를 좀 더 넣어야 되겠다. 내진 조 부위는 자갈이 많으니 걸을 때 조심해야지 하는 내 행동의 교정, 판단의 교정이 함께 있을 땐 그건 반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성은 하지 않은 채 후회만 하는 버릇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망설이기만 하고 내가 뭘 잘못했고 나는 뭐가 문제고 그런 어떻게 보면 저는 무덤을 판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생각 속에 막 들어가 있게 되는 악순환에 들어가는 게 두 번째 감정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는 앞날에 너무 일어날 일들을 크게 보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전에 일어났던 나의 실수들을, 실패들을 아니면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후회의 눈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반성은 하지 않고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고민거리를 엄청 크고 깊은 문제이자 나에 대한 치명적인 결함의 문제로 비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책임감이 강한 분들일수록 잘 안 되고 굉장히 중압감이 오는 일들에 대해서 내 책임이라고 느끼는 죄책감을 갖거나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못났다고 얘기하는 수치심의 악순환 속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나란 사람의 에너지가 공회전 하다 닳아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을 많이 해도 지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꾸 후회하고 자책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땅만 긁다가 지쳐버리는, 실제로 실행에 옮길 에너지는 남지 않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 자, 이번에는 고민이라는 것이 뇌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뇌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하고 좀 상충되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 생각하는 부분들과. 첫 번째, 뇌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과적인 조직입니다. 아주 그냥 기계예요. 가치 판단에 앞서가지고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힘들지만 좋은 일이니까 이건 먼저 해야 돼. 이거는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더 중요해. 이것보단 뇌는요. 이거는 하던 거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 에너지가 10밖에 안 드네. 만약 이건 가치 판단을 하는 데서 되게 중요하고 인류를 위해 중요한 일인데 100만큼 에너지가 드는 일이고요. 이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쉽게 결정하고 10밖에 에너지가 안 들어. 그럼 뇌는 10짜리 합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해. 그러니까 되게 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관성대로 움직이게 되면 에너지가 안 들거든요.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덜 드는 방향으로 세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게으르거나 나란 사람이 그냥 관성에 젖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에너지를 덜 쓰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트 메뉴 그냥 먹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쿠폰 쓰면 되는 거고요. 매번 고민하기보단 그냥 직원 식당에서 주는 백반을 먹는 게 속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뇌가 편한 대로 가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배 고픈 거, 아픈 거, 손실, 일단 그게 싫어요. 그것보다 얻는 거, 배부른 거, 행복한 거 이것보다는 싫은 게 싫은 거예요. 그게 먼저고 좋은 게 좋은 거단 뒤에 밀린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히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 문제가 아니라 양의 문제다라는 생각. 즉 진짜 이만한 거 하나 딱 먹으면 좋지 이게 아니라 인간이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고민의 양, 생각의 양은 대략 정해져 있다. 한 번에 10개, 20개 일을 한 번에 하는 게 불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즉 효율성을 추구하고 에너지가 덜 들어야 되고요. 양을 중심으로 하고요.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쪽으로 가는 게 뇌의 특성이다라는 그냥 기본적인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의 재미있는 실험들을 설명드릴 텐데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판사들이 이제 가석방을 선고하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판사들이요. 아침 9시에는 가석방률이 65% 정도 됐습니다. 가석방이라는 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일어나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느 3년 전에 2년 내지 2년 반을 채운 사람이 모범수로 있으면 조금 일찍 집에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대신 이 사람이 나가서 사고를 치면 판사가 굉장히 책임을 지겠죠. 한편으로는 판사가 재량을 부리는 겁니다. 재량을 주는 거죠. 아침 9시에는 65%였는데 점심시간을 앞둔 시간에는 20%로 가석방률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1시에 다시 법정이 재개되자 가석방률이 다시 5, 60%로 올라갑니다. 3시, 4시쯤이 되자 또 떨어집니다. 혹시 죄수들이 좀 질이 좋은 사람들이 앞에 있고 질이 나쁜 사람들이 뒤에 있냐? 그러진 않았겠죠. 여러분 생각에 뭐가 문제 같습니까? 배고파서입니다. 놀랍죠?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유죄다 무죄다 가르는 걸 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일이 벌어지진 않았겠지만 가석방과 같이 재량을 베푸는 일에 대해서는 아침 9시에는 상당히 관대하던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12시가 되자 아주 빡빡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명을 통계를 낸 이야기입니다. 우리 뇌는요 1450g짜리 굉장히 작은 기계인데 만약에 내가 65kg다, 70kg다 그럼 1450g이면 굉장히 작은 50분의 1 정도, 40분의 1, 2%, 3%? 근데 이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은 20%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 2400칼로리 정도 하루에 섭취를 하는데요. 한 500칼로리를 뇌가 혼자 써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덩치에 비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포션에 비해서 뇌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비싼 기계입니다. 연비가 아주 나쁜 기계입니다. 자, 그러면 내 혈당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 제일 먼저 힘들어 라고 느끼는 곳은 뇌입니다. 뇌 중에서도 전두엽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가장 먼저 피로감을 느끼고 깊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 자, 이렇듯이 배가 너무 고프거나 지쳤을 때는 고민을 깊게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우리 흔히 이런 얘기하죠. 회의하다 지치면 밥 먹고 합시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거. 막 배고픈 걸 참으면서 얘기하다 보면 악만 바치고요. 깊이 생각 못하고요. 하던 대로 하고 끝납니다. 우리 아까 뇌의 어떤 효율성 얘기했잖아요. 그럼 깊이 생각해서 다른 걸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하던 대로 해. 뭘 바꿔.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먹고 다시 생각해 봅시다. 라는 게 나은 거죠.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강청결제 같은 거 사용하는데요. 그런 걸 입에 물고서 한 45초, 우리 10초만 좀 지나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45초를 문 상태에서 단어를 외우게 했더니
작업 기억이 낮은 친구들은 아픈 경우에 확연히 이 단어를 외우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 그게 뭐냐면 아픈 거를 참고서 일을 하면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생리통이 있거나 치통이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살 기운이 있을 때 그걸 참고서 억지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몸이 아픈 것 때문에 그 통증의 포커스를 억제하고 그걸 누르고 억누르느라 그 뇌에 통증이 어디 있지 이거 생각하는 게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영역이 쪼그라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민할 때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고 뭔가 일 실행을 할 때 능력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손실도 싫고요. 배고픈 것도 싫고요. 아픈 것도 싫어요. 또 잠을 못 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다 드리는 이유는 나는 의지박약이야. 나는 고민도 못해. 난 사람들 모든 생각을 사람들 굉장히 의지해야 돼. 난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란 사람을 최적화시킨 상태에서 고민의 방법과 테크닉을 잘 알면 훨씬 내가 지혜롭게 여유 있게 좋은 선택을 하고 그 좋은 선택들은 나한테 성취감으로 오고요. 그 성취감은 작지만 나의 자존감의 작은 발판이 돼주고요. 자존감의 발판이 하나 올라가게 됨으로써 나는 좀 더 쉽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선순환의 세계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고민을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고민의 전략은요, 이런 겁니다. 누구한테 물어본다, 책을 찾아본다, 이게 아니라 1번, 고민할 이유를 줄이는 겁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게 만들면 더 쉽습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작은 고민, 큰 고민 순서 없다고 그랬잖아요. 금방금방해서 고민 자체를 안 하도록 세팅을 하면 훨씬 편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빨리 해결하면 될 것과 지금 안 해도 될 일, 아니면 내가 지금 한다고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 종식될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거 큰 고민이긴 하지만 내가 하는 업무와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기한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것들 내지는 친구들과의 모임 약속을 잡는 거 내지는 오후에 있을 회의 미팅룸을 예약하는 것 이건 오늘 당장 해야 될 일이죠. 근데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 언택트 세계에서 배송업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느라고 오후에 있을 회의에 미팅룸 예약을 미룬다. 그건 좀 문제죠. 즉 당장 해버릴 일을 예약하고 이메일 답장하고 정리하면 일단 그건 사라져버리는 일이 됩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맞아 있지 하지만 그건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오늘 내가 할 거 아니야. 그럼 머리가 확 비워지는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고민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민에 필요한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을 합니다. 쓸모없는 것들 빨리 정리하고요. 다음에 아픔을 참지 않고요. 충분히 쉬고요. 먹을 걸 먹어서 내 공간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전략들을 갖게 되면 우리는 꽤 고민을 잘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고민이 요만한데 감정이 들어오면 이렇게 커버린다 그랬잖아요. 자, 혹시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그런 고민이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이런 고양이 같은 애가 있는데 호랑이가 나타난다. 그러면 너무 큰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고양이가 나타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쥐야. 둘 다 잘 틀린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고양이는 고양이다. 자, 그 생각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액면대로 보자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액면대로 볼 수만 있어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감정의 객관화, 상황의 객관화라고 얘기하고요. 그거를 전문적 심리 용어로는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에서 이야기하고요. 사실 그거는 참선, 명상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즉 나를 괴롭히는 번뇌와 고민들이 그 거리들이 그냥 그저 바라만 보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평가하려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봐라. 일단 그 실체가 뭔지 봐라 라는 이야기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 이런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완벽하고 최선을 다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되게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게 합니다. 투머치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뭔가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 더 좋은 거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라도 실수할까 봐, 하나라도 감점이 될까 봐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민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민을 쉽게 하는 방법은 이 전략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enough와 pass or fail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완벽한 게 좋을 수 있겠지만 완벽이라는 거는 잘 오는 게 아닙니다.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건 운의 영역에서 운 좋게 나에게 온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enough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 완벽해 이게 아니라 이거 괜찮은데?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생각. 그 위부터는 그냥 다 똑같아. 아니 플러스 알파야. 이런 느낌. 즉 패스 올 페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빵집에 가서 뭐 평소 좋아하는 소세지 빵이나 아니면 뭐 소보로 빵 같은 걸 드시면서 인생의 맛을 원하진 않죠. 하지만 서울에서 먹건 광주에서 먹건 저 밑에 시골에 가던 그 프랜차이즈 빵집에 가면 2,000원을 내면 똑같은 제조법으로 만들어진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프랜차이즈가 준 장점이죠.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것에 패스를 하고 나면 저는 거기서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죠. 그게 패스 올 페일의 마법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필기시험 볼 때 80점인가요? 이종면허가? 81점이나 100점이나 똑같잖아요. 더 좋은 거는 얼마나 공부를 적게 하고 가서 패스 점수를 올라갔냐지. 저는 운전면허 시험 필기를 한 달 공부했습니다. 문제집 시중에 나온 문제집 다 풀어봤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분들 차마 말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 퍼펙트의 세계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에너지를 위해서는 우리 마음 안에 60점 정도로 정하고 이 일은 60점 이상만 하면 됐어. 나한테는 이 정도가 맞아. 나는 요 일은 80점 정도 할 거야. 80점 이상이면 난 됐어. 만족해. enough야. 라고 생각하는 기준점들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100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60점, 70점, 80점의 각각의 기준점들을 만들고 패스하면 그다음부터 고민을 덜하게 돼야지만 그만큼의 에너지가 나에게 세이브가 됩니다. 그럼 그 에너지를 어디다 둘 거냐? 저는 한두 개 정도는 퍼펙트의 세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 정말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올백이라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음악, 체육 뭐 다 잘하는 애 있어요. 학생회장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기에 그런 사람은 없죠.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걸 하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올백을 받아봐서 왠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엄마이자 좋은 친구이자 좋은 딸이자 좋은 아내이자 좋은 요리사이자 좋은 친구이자 뭐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가랭이가 찢어지는 겁니다. 죄책감만 많아지는 겁니다.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세계관 안에는 저는 그런 면에서 패스 올 페일과 enough의 세계, 그게 고민을 줄이는 아주 기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부터 좀 시간이 나고 여유가 있어서 노력하는 거 플러스 알파예요.
정말 욕망의 세계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본이 되면 그 다음부터 약간 여유 있게 추가해보고 시도해보는 건데 그건 실패해도 그만이라는 생각 안에서 하는 좀 즐거운 고민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내가 좋은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바닥까지를 먹을까 등심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 같은 뭔가 아주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긴 했어요. 이미 결정은 돼 있는 상태. 그런 생각을 하자고요. 자, 머리가 막 복잡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야, 고민을 하니 좋은 생각해. 의지로 극복해. 이런 얘기 하죠. 제가 그냥 전문가로서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 안 됩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이런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사자가 뭘 잡아먹을까 하고 탁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쪽에 있는 얼룩말 한 마리를 사냥 한 마리를 잡고 왁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얘네들 열렬히 도망갔죠. 근데 제가 흥미로운 장면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 사자가 쫙 쫓아가는 얘는 도망가는데 바로 요 근처에 굉장히 얼빠져서 질려버려서 서 있는 새끼 지브라를 발견했어요. 저 같으면 가다 서서 얘 잡아먹으면 아주 쉬워. 근데 얘는 미쳤다고 계속 쫓아가서 실패했어요. 못 잡아먹었어요. 먼 거리에서 이제 동물의 왕국을 찍은 카메라를 보면서 TV 보다가 나도 모르게 야, 쟤 말고 저거 잡아먹어, 저거 잡아먹어 했는데 안 잡고 끝까지 가더라. 바보 아니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뇌과학에 대한 책들을 보다 보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했어요. 뇌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해요. 자, 우리가 뭘 잡아먹을까 하는 게 스캔 모드입니다. 탐색 모드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딱 끄고 얘 먹기로 했어. 그럼 얘를 잡으러 갈 땐 실행 모드로 옮깁니다. 뇌가. 그러니까 우리 뇌를 한 번에 두 개를 다 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제일 좋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땐 탐색 모드로 우리 뇌를 최대한 사용하다가 이제 이거 해야지 하고 결정을 내리면 그때부터 이거 꺼요 하고 실행 모드로 옮깁니다. 마치 동물의 왕국의 사자가 그랬듯이. 자, 그럼 그 얘기 뭐냐면요. 이 탐색 모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먹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가서 의논을 하지? 내가 이거 한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막 들어 빙빙빙빙 돌고 있을 때 이거를 끄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공회전을 계속 합니다. 저는 그걸 생각의 되새김질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끄기가 어려울 때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실행 모드로 바꾸는 겁니다. 몸을 움직이면 그 강제로 꺼져버려요. 놀랍죠? 생각이 생각을 이기는 게 아니라요. 생각은 행동으로 꺼버려야 돼요. 생각을. 전 그게 이미 여러분들도 하고 있는 게 많아요. 우리 집에서 가끔 보기도 하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럴 때 있죠. 그 오후 나절에 엄마가 막 갑자기 들통에다가 이불을 막 집어넣고 물빨래 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밟고 있으면 되게 그 앞장면에서 아빠랑 싸운 장면인 경우가 많아요. 아빠랑 싸우고 너무 고민이 되니까 차라리 빨래나 하자라는 실행을 하면서 그 생각을 잠깐 벗고 있는 거죠. 회사에서도 골치 아픈 일 있을 때 잠깐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캔커피 한 잔 마시러 가고 담배 피러 가시는 분도 있고 그것도 잠깐 행동을 하는 걸 통해 지금 고민을 끄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머릿속 고민이 너무 많을 때는 그 고민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답이 안 나온 상황이에요. 너무 지치고 지금 답이 안 나오는데 못 일어나겠다 할 땐 움직여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 슬슬 걸어다니는 것과 안 돼요. 약간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렵게 해야 되는 행동을 하는데 저는 스쿼트를 한다, 팔굽혀펴기를 한다 같이 조금 힘을 들여서 하는 일이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같이 슬슬 걷는 게 약간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 내지는 편의점을 한번 가서 뭘 사와야 된다, 우체국을 다녀오는 것 같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행위를 하는 걸 통해 고민 모드를 잠시 끌 수 있도록 하셔라 라는 굉장히 역발상적인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관계에서는요. 관계에 대한 고민 참 많으세요. 나 미워하는 한 사람 되게 이 사람이 날 좋아하게 했으면 좋겠다.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말씀드리는데 이 한 명은요. 나 그냥 미워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 두 명은 날 좋아하는 두 명이 있다. 여러분들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럼 7명, 10명 중에 나머지 7명은 뭐냐?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자, 1대 2대 7의 법칙,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싫어서 다른 부서로 가야지, 이사를 가야지 하더라도 10명에 1명은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뭘 잘못해서 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 2대 7의 법칙으로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믿고요. 그냥 인정, 그냥 적당한 거리만 두고 살자. 그럼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나머지 2명, 나를 좋아하는 2명하고 잘 지내세요. 그래야지 이 1명이 나를 공격할 때 2명이 날 막아줍니다. 그 7명하고는 적당히 잘 해주면서 지내면 돼요. 10명 모두가 나를 좋아하게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역효과만 날 수가 있습니다. 1대 2대 7의 법칙을 이해하자. 자, 우리 뇌를 최적화하는 방법입니다. 고민의 공간을 확보하고 루틴을 만들고요. 작업 기억을 충분히 이용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좋은 루틴은 습관입니다. 습관은요,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게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출근할 때 대강 이렇게 입어. 뭘 입을지 너무 고민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어져요. 나는 매번 여러분들도 뭐 전철 타고 출퇴근하신 분들이 있으면 대략 어디쯤 가면 어디가 제일 편하고 앉을 확률이 높고 다음에 내가 이동을 생각하면 어느 출구 앞에 서는 게 제일 좋아. 갈아탈 때.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오늘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죠. 즉 인식하지 못한 채하고 다른 행동과 함께 하면서 기억할 필요가 없는 습관, 좋은 습관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 모듈화가 되기 때문에 뇌는 에너지 사용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훨씬 편해집니다. 자, 여러분들 여름 휴가 예매를 하고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당장 해야 될 거 하고요. 오늘 할 필요 없는 거 제끼고 나면 그냥 오늘 집중해야 될 거면 남고 나머지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뇌가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즉,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설렁탕 집을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데요. 거기에 그냥 이런 포스트잇 생각하지 마시고 주차 공간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 한 2세대가 서 있어요.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손님들이 와 쓸 수 있는 주차 공간이 2세대밖에 없으니까 되게 좁은 주차장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대개는 고민이라고 치면 큰 고민, 해결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는 거나 뒤로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오늘 사용할 수 있는 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고민을 할 때 또한 가능하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죠. 그러면 아까 우리 too much, perfect 얘기했듯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자, 이번엔 또 역시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최선을 생각하지 말고 최악이 아닌 걸 제끼자. 또 하나의 팁입니다. 이건 아니야. 그럼 나머지는 다 괜찮아. 차선과 차악이 남는데요. 둘 중에 마음 가는 거 아무거나 하세요. 지금 최소한 최악이 아닌 걸 확보하고 나면 견딜만해집니다. 대부분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럼 운이 좋은 최선이었다는 걸 나중에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행에 옮기기 전에 미리 이게 최선이다라는 걸 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일단 제끼고 최소한 중간에 진짜 문제 생길 걸 제낀 다음에 그중에 내가 좋아하는 장점 한두 개가 있는 것들 그걸 고르면 쭉 오래 지속할 수 있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최선이었네 라고 평가하는 때 비로소 우린 최선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죠. 열심히 고민을 한다면 우리가 고민의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저는 너무 먼 미래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개해드리는 하나의 메달인데요. One day at a time이라는 말이 써있는 메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건 올림픽 메달도 아니고요.
뭐 나라에서 주는 훈장도 아닙니다.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지만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메달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단주회에서 주는 메달입니다. 단주회라는 게 뭐냐면요. 익명의 사람들이 서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10명, 20명 정도가 모여서 술을 끊기 위한 목적만으로 모여서 회합을 하는 모임을 단주회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AA라고 얘기하는데요. 한국말로는 그냥 단주, 술을 끊는다로 얘기하지만 알코올 아노니무스의 약자인데 익명성을 보장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도 철수인데요 이렇게 하고 가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저는 평생 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오는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이때 오늘 하루만 버티자 라고 생각하면서 버티다 보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년이 됐을 때 받는 메달, 5년이 됐을 때 받는 메달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매번 자기 인생이 거꾸러지고 다시 술을 마시게 돼서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내가 이 메달을 따야지라는 마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건데 전 1년을 버텼어. 1년이라고 써있지가 않아요. 10년 상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에 한 번 망설여질 때 이거 생각 원데이 에러 타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나를 흔들어 버리니까. 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너무 긴 미래를 생각하고 먼 미래를 생각하면요. 이거 해봐도 안 될 뻔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힘들기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오늘 하루를 잘 보내자. 조금만 길게 보면 일주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민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일주일 단위로 하라고. 월요일 아침에 고민할 때 생각할 때 월화수목금이 이렇게 가고 주말에 어떤 일이 있지? 생각 대략 그게 내가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를 짓고 해결했어요. 그럼 잘 지낸 겁니다. 그거. 그럭저럭 잘 지낸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오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감정의 문제에서 이게 바닷가에 가면 인생에 큰 파도가 와서 나를 휩쓸어 갈까 봐 두려워해요. 뭐 예를 들면 한강물 정도 보거나 저희 석촌호수만 보던 분들 입장에서 경포대 앞바다를 가면 무섭습니다. 큰 파도가 치니까 특히 아침에 이럴 때 날이 좀 흐리면. 근데 거기 사는 애가 볼 땐 오늘은 파도도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제가 이렇게 파도 그림을 보여줬는데 큰 파도가 와서 나를 휩쓸어 버릴까 두려워하지만 정작 우리를 괴롭히는 건 큰 파도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물결 내지는 파도들입니다. 아까 고민이 요만한 거, 사실 요만한 액면인데 이걸 이만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나는 생각보다 강하다. 나는 생각보다 튼튼하다. 웬만하면 잘 망가지지 않는다. 라고 말입니다. 고민을 할 때 나에 대해 그 두려움이 내가 부서질지 모르고 휩쓸려가 버릴지 모르고 나는 끝장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생각하게 되고요. 너무 많은 파국을 생각하게 되고요. 최악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하나의 파도, 흘러가는 것일 뿐이고 그게 비록 강하게 온다고 해도 나 전체로 휩쓸어가 버리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일정한 부분이 잠깐 흔들리거나 부서지거나 긁힐 수는 있지만 나라는 사람의 핵심이 망가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 자동차 앞뒤에 범퍼가 있는 이유는 엔진과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접촉사고라는 거는 쿵 하고 부딪혔을 때 이 범퍼 덕분에 차량의 프레임 덕분에 우리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큰 사건은 평생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고민을 잘하는 사람은 고민을 너무 길게 해서 실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고민은 짧게 그 고민을 짧게 한 나머지 에너지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린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고민에만 보내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는 것도 비용입니다. 나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고민만,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실수할까 봐 무서워서, 자존감이 낮아서, 두려워서, 후회할까 봐 고민만 하다가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시간도 모자라고 이미 지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져야 될 그림이 이 한 장일지도 모릅니다. 고민은 짧게, 실행에 더 많은 노력을 주자. 왜냐하면 실행을 잘해서 남는 건 그게 잘 되던 안 되던 내게 뭔가 남는 게 주어집니다. 결과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만 하다가 끝나면 고민한 능력치만 올라갑니다. 그럼 더 많은 고민을 해야만 안심이 됩니다. 점차 실행하는 능력만 약한 상태의 사람이 될 뿐이 이런 실행에 더 많은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복잡할수록 고민은 심플해졌으면 좋겠고요. 고민을 더 잘하는 방법을 알아서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비를 줄였으면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거의 핵심이 뭐냐고, 지향하는 바는 고민 안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성숙한 어른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어른이 아니라 애 같은 어른도 너무 많고요. 좀 어른 같은 어른, 나이대가 꽉 차 있는 어른의 정의는 뭐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요. 아까 무섭고 그러면 더 커지니까 결정하는데 지나치게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민만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그래서 항상 가능하면요. 내가 기분 나쁘면 더 두려워하고 남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고민보다 실행에 비중을 두고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반성을 하도 후회하지 말자. 이런 생각입니다. 또 고민을 잘하는 사람은 날 잡아서 확 휩쓸어 버려야지가 아니라 그냥 일주일 살면서요. 그냥 그날 오는 걸 빨리빨리 정리해 나가는 사람. 그리고 잊어버리는 사람. 그리고 뇌를 항상 저는 한 30% 비워놓고 지내는 사람. 여유 공간을. 그렇게 되면 또 뭐가 와도 또 쓱쓱쓱 넘어가는 거죠. 근데 꽉 찬 채 지내면 뭐 새로 들어올 게 무서워요. 넘칠까 봐 겁나서. 그래서 오는 거 빨리 정리해서 한 30-40% 여유 공간을 만든 채 지내면 우리가 허둥대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지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정리하자면 우리 모든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고 있고요.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움 많을 수 있습니다. 점차 우리 사회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문제와 내 뇌가 움직이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요. 뇌의 여유 공간들을 만들고 뇌가 지치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아프지 않게, 피곤하지 않게 잘 쉬게 해주면, 그리고 뇌의 움직임에 따른 효율성을 높여주면 공간을 만들고 이만큼 커 보이던 게 사실 요만하다는 걸 알고 그럼 적당히 두 사이에 교합이 잘 일어나면 우리 뇌는 이미 여러분들은 그것만으로 갑자기 엄청난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꽤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내가 이렇게 잘했어라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제 책 고민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삶이 복잡할수록 심플하게 생각하고 우리 뇌를 잘 최적화하고 감정에 휩싸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길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제 책에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